그 중간고사 23일, 4월 23일 어, 어, 강의실이에요. 잠깐. 시간은 4월 23일이고 106 106 4시 반 106 네. 106에서 시험 볼 거고 시험 범위는 제가 저녁에 그 강의 영상 만들어서 올려줄 테니까 나가는 범위까지로 할 거고 시험 문제는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그 주관식으로 할 생각입니다. 주관식으로 주관식으로 하고 논술인데 어떤 정답을 찾는 주관식은 아니고 제가 수업 중에도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이것저것 한번 생각해보라는 차원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본인들의 생각을 잘 정리해서 작성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가 그 정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다는 말은 모든 것이 정답일 수도 있고 모든 것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는 거라서 자기 생각을 한번 적어보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담 그렇게 안 가져도 될 거야. 생각보다 부담 안 가져도 될 거야. 실제 시험을 접해보면. 그래서 내 생각을 잘 정리해서 쓰는 식으로 중간고사 문제를 내면 그렇게 시험을 출제를 하고 시험을 보는 방식이 좀 이 수업 글로벌 무역 물류 이야기 수업에 좀 더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면 될 것 같고 중간고사 때 괜찮으면 기말고사도 그 방식으로 가고 앞으로 이 수업은 계속 그런 식으로 또 갈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한번 뭐 해보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은혜 이동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몇 문제 정도 나옵니까? 몇 문제 정도 나옵니까? 여러분들 그 적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고민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내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할 것인지, 뭐 두 개를 선택하게 할 것인지, 뭐 아니면 아예 문제 숫자를 하나 내지 두 개로 지정할 것인지, 그거는 좀 고민 중에 있어요. 그럼 전원 올 두 가지인 겁니까? 자, 은혜 이동 볼게요. 네, 이제 우리가 신대륙 개척, 뭐 그건 이제 철저하게 유럽 사람들 기준으로, 유럽 사람들 기준으로 이제 신대륙을 진출을 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마야인들이나 잉카인들이 이제 쓰고 있는 뭐 어떤 기금속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다가 이제 그게 뭐 한계가 있겠죠. 세상에 뭐 기금속이 뭐 널려 있으면 그게 기금속이 아니지. 그래서 이 아메리카 대륙의 금강이나 은강을 찾는 식으로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금도 금이지만 이제 대규모의 은강이 이 시기에 이제 볼리비아 이런 데서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당연히 노동력을 착취를 했겠죠. 인디오도 노동력을 착취를 해서 은을 굉장히 채취를 많이 했고 은을 채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공법들을 개발을 해서
이 대륙에서부터 이제 은과 금을 탈취를 해서 이거를 이제 다시 자기들 본국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스페인 국왕한테 5분의 1 세금 20%죠. 20% 세금 내고 금과 은을 이제 이제 대규모로 스페인으로 가지고 왔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뭐 스페인 무적 함대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스페인 무적 함대 시기가 요 시기입니다. 요 시기. 외국에서 이렇게 금과 은이 쏟아지니까 이제 배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하죠. 그런데 그만큼 또 써요. 지금 뭐 뉴스 국제 뉴스를 보면 여러분들 알고 있겠지만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아직 안 끝났는 상황에다가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분쟁도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1년은 아니죠. 한 6개월 됐죠. 작년 10월부터 그래서 한 6개월 됐는데 이게 지금 이란까지 개입을 해가지고 중동 지역의 정세가 매우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혹자는 뭐 제5차 중동 전쟁 뭐 더 나아가서 뭐 세계 대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굉장히 위기감이 빠져들고 있는데 이게 그 5차 중동 전쟁이 발발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뭐냐면 그 이란이 지나가는 함영신 교수님이 여기 세계 지도 깔아놨으니까 그 지도 한번 볼까? 있었는데 어디더라? 문서에 있나? 바탕화면에 있나? 있잖아 여기. 여기가 이란이 있고 여기가 이스라엘이 있죠. 이걸 이제 막 미사일하고 드론을 막 날리는데 뭐 이스라엘이 거기에 대해서 반격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이란이 갖고 있는 이 지정학적 요건 때문에 제가 뭐 수업 시간에 여기 이 홍해와 아덴만 지역 여기 요 경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말라카 해협의 중요성 뭐 이런 것들도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도 중요해요. 여기가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딱 보면 이란 쪽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 있어요. 쏙 들어가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부다비 두바이 그러니까 UAE가 이렇게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뭐 걸프만 이란 사람들은 여기가 걸프만이라고 페르시아만이라고 하고 이쪽 중동 사람들은 여기가 걸프만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를 이란이 일종의 무력 시위를 한다든지 장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일종의 무력 공격을 한다든지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에 UAE, 카타르, 쿠웨이트, 이라크의 주요 항구들이 다 여기 있습니다. 결국엔 뭐야? 여기서 사실 그 사우디의 유전도 이쪽에 분포하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전들도 주요 유전들도 이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그 석유들이 이 루트를 통해서 이쪽 밖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 수입되는 석유 있죠.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원유 100%가 다 이쪽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원유를 우리 여기 한국 땅이 그 이제 털을 좀 잘못 잡아가지고 석유가 안 나잖아요. 근데 이제 석유가 안 나는 건 좋은데 그러면 이제 해외에서 가져오는데 그 원유가 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여기 중동 지역이 있고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북해 지역 여기 영국 위에 여기서도 나옵니다. 예, 그리고 텍사스 이쪽 그 멕시코만 이쪽에서도 나와요. 근데 한국에 들어오는 원유의 90% 이상은 중동 지역에서 옵니다. 그 이유는 물류 때문에 물류비. 원유가 뭐 여기가 중동에서 꼽는 원유가 뭐 품질이 좋다? 꼭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이유가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여기 북해 여기 영국 위쪽이거든요. 여기 노르웨이 요 앞쪽. 노르웨이가 산유국이에요, 여러분. 노르웨이 땅에서는 석유 한 방울 안 나는데 바다 해상 유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역에서 만약에 원유를 채취했다고 했을 때 이거를 한국 땅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거쳐야 되는 루트가 너무 멀어요. 근데 여기 중동에서 오는 석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자,
여기 있으니까 교수님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면 되지 않습니까? 유조선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만한 사이즈로 잘 안 만듭니다. 유조선은 지금 시중이라는 표현도 웃긴다. 지금 실제 사용되고 있는 현장에서 뛰고 있는 선박 중에 어떤 사이즈의 배가 제일 큽니까? 라고 하면 유조선이 제일 커요. 제일 크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한 번에 많이 옮기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수에즈 운하를 못 다녀. 그럼 돌아와야 되거든. 그러면 이 물류비 어떡할 거야? 그래서 중동에서 가져오는 게 가장 경제적입니다. 어차피 기름값이라는 거에 뭐 비슷하다라고 치면 이 물류비 때문에 그런데 여기 이란에서 만약에 막는다. 그러면 뭐 그렇죠? 수도비죠.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중동에서 수입해오는 게 힘드니까 저기 영국이나 노르웨이한테 얘기해가지고 사오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 석유 같은 선물은 보통 선물 거래를 통해서 장기간의 공급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시장에 물건 내놓고 물건 사고 이런 방식으로 거래 안 해요. 예를 들어서 호르무즈 해협이 위협이 돼서 중동 석유를 들어오는 게 위험하다, 어렵다라고 되면 이미 유가는 뛰기 시작하고요. 유가 오르겠죠. 그 상황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미 있는 구매선을 놔두고 새로운 구매선을 만들어서 유럽에서 아니면 멕시코만에서 원유를 가져온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멕시코만이나 북해유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계약을 통해서 공급하는 공급처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가져오려면 얼마나 많은 비용과 대가, 1만금을 준다 하더라도 그 선물 계약 때문에, 선물 공급 계약 때문에 못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면 한국은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이렇게 차단이 된다? 원유가 못 들어온다? 그러면 기름값이 뭐 지금 환율도 지금 1,300 얼마였는데 거의 1,400원 가까이 됐어요. 유가 이제 오르기 시작하고 만약에 유가가 오르는 수준을 그치는 게 아니라 공급이 중단된다 그러면 뭐부터 힘들어질까? 뭐부터 힘들어질까요? 생각만 하기도 싫은데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좀 심각한 상황이다. 어디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냐? 지금. 자, 그래서 이 전쟁이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뭐 과거의 전쟁도 그랬고 오늘날의 전쟁도 그렇고 미래의 전쟁도 그렇고 인류가 벌이는 가장 어떻게 보면 최악의 행위예요. 최악의 행위. 모든 물자와 인력과 자금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거고 전쟁을 지려고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전쟁은 이기려고 하는 거죠. 전쟁을 지려고 하는 사람은 바보죠. 바보. 전쟁을 하면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이기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면 스페인이 이렇게 해외 식민지를 통해서 은과 같은 자원들을 긁어 모았는데 이 시기에 스페인이 유럽에서 계속 정복 전쟁을 벌여요. 그리고 그 정복 전쟁을 하는 이유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종교 전쟁도 있었고요. 그리고 뒤에서 얘기할 아마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살짝만 지금 얘기하고 넘어가면 유럽의 여러 가지 그 왕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서로 간의 혈연 관계나 이런 것들을 얽혀져 있어서 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뭐 합스부르크라든지 뭐 이런 왕가들이 있는데 그 합스부르크 왕가들 간의 뭐 어떤 왕위 계승 전쟁이라든지 뭐 이런 귀족들 간의 명분 전쟁, 뭐 영토 전쟁, 종교 전쟁 이런 걸로 끊임없이 전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막대한 어떤 그 자금들이 신대륙에서 건너와도 이것이 스페인 자국의 어떤 산업 기반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하거나 투자하는 데 쓰이지 않고 전비로 쓰여요. 전쟁 자금으로. 그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자국에서 산업이라는 게 크게 안 발전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 사회 시간에 이런 거 봤죠.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난 걸로 알고 있지 스페인에서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스페인은 식민지에서부터 온 막대한 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산업혁명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영국보다 뒤처졌던 얘기예요. 그럼 스페인은 뭐 했냐? 전쟁, 해외 정복, 식민지 쟁탈 뭐 이런 걸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면
국내 산업 기반이 약한 상태에서 대외 전쟁을 치르거나 한다 보면 필요한 물자들을 다른 나라로부터 구매하거나 수입할 수밖에 없고, 이런 비용들이 결국에는 그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가져온 은을 이용을 해서 대금을 치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신대륙의 은이 스페인으로 넘어와서 스페인이 전쟁을 치름으로 인해서 결국엔 이 은이 어디로 흩어지는 거예요? 소유럽의 다른 나라들로 흩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소유럽에서 흩어진 은들이, 이 사람들은 또 뭐가 필요해? 유럽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오랜 기간 향신료나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잖아요. 오스만 투르크나 아시아 지역 국가들하고 무역을 통해서 은이 결국에는 어디로 흘러 들어간다? 남아시아, 동남아시아나 동북아시아, 이런 지역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뭐 중국, 뭐 인도 이런 쪽으로 많이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은이 흘러가는 통로 역할만 하고, 스페인을 통해서 결국에는 전 세계의 은이 다 어디로 몰려드는 현상이 발생하냐면 중국으로 몰려듭니다. 이게 중국이 어떤 상황이 있냐면, 명나라 시기쯤 가면 중국이 뭐 자기들이 필요한 물자나 이런 것들은 다 자기 나라 안에서 생산이 가능해. 근데 중국에서 생산되는 비단이라든지 도자기라든지 차나 이런 것들은 무조건 유럽 사람들이 여기 중국 와서 사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나는 너한테 살 거 없어. 너는 나한테 필요한 게 있어. 그러면 뭐가 돼요? 은으로 다 사가는 거지. 그 은이 결국에는, 그러면 우리 무역이라는 게 그렇잖아. 한국 같은 국가는 그 원자재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외국으로부터 원자재를 가져와서 가공을 해서 어떤 첨단 제품을 파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입도 하고 수출도 하면 이게 경제가 돌죠. 수입하는 경제도 있고 수출하는 경제도 있고.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국의 인구가 많고 자국 생산량이 어느 정도 돼. 그런 상태에서 해외에서 은이 계속 유입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처해집니다. 그래서 나중 가면 명나라 한 중기쯤 가면 아예 세금 자체를 은으로 내는 법까지입니다. 하도 인플레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은이 많이 풀린다는 거죠, 중국 쪽에. 그러다가 1630년쯤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은이 이렇게 가다가는 이제 유럽 사람들도 알겠지. 이거 좀 문제가 되겠구나. 뭐 이런 것들,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서 은의 이동을 차단하는 뭐 어떤 절차, 어떤 행위, 이런 것들도 발생을 해요. 그래서 뭐 일본도 그런 얘기 있죠. 사실 지금 이게 뭐 중간고사 앞두고 너무 자세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건너가고 있는데, 사실 이런 그 은의 이동이 어떻게 보면 신대륙에서부터 은이 이제 채취돼서 유럽을 통해서 왔고, 그 들어온 은이 결국에는 또 아시아 지역까지 이렇게 건너오는 것 자체가 세계적인 국제 무역이 이 시기부터 시작됐다는 의미이고, 그 여러분들이 사전 제작 강의 마지막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삼각 무역의 형태를 통해서 물자와 이 금은과 같은 귀중한 화폐들이 많이 이동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그 소유럽 국가들은 일종의 이제 오늘날로 치면 무역 적자, 중국이나 인도는 무역 흑자가 발발하니까 이 소유럽이 나중에 이제 산업혁명을 바탕으로 이제 그 기술이나 생산력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앞서 나가기 시작해서 세계로 해외 식민지를 개척하러 진출할 때 가장 차지하고 싶었던 데가 어디였어요? 중국하고 인도. 인도를 잡았기 때문에, 인도를 식민지화 시켰기 때문에 영국이 대영 제국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 시계를 조금 앞당겨 볼게요. 우리가 이제 서유럽이 신대륙을 개척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쭉 했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발생한 사건들의 영향에 의해서 뒤에 일어나는 뭐 세계적인 무역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옥수수와 감자가 이쪽 대륙으로 옮겨가고 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졌는데, 아시아 쪽에서는, 동아시아 쪽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냐라고 보면 그런 비슷한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1405년, 1433년 기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콜럼부스가 그 신대륙을 발견한 시기하고 비교해봤을 때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렇죠. 어디냐? 나도 정확히 연도는 못해요. 포르투갈. 그러니까 1490년대잖아. 그러니까 요거보다 한 80년, 90년 앞에 중국에서 뭘 했냐면
정하라는 사람이 이 원정을 떠납니다. 명나라 영락제에 의해서 원정을 떠나요. 예, 그래서 장거리 항해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중화 제국의 어떤 위험을 보이고 뭐 이런 목적으로 이제 그 1405년부터 1430년까지 총 7차례에 걸쳐서 뭐 60여 척의 대형 함선을 포함해서 한 300여 척의 선박과 2만 명의 승무원을 구성을 해서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가장 큰 배의 경우에는 길이가 130m에 폭이 50m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캐스천 마크예요. 사실 나무로 만든 배잖아. 이거 나무로 만든 배거든. 이거 봐봐. 이거 무슨 원피스에 나오는 누구 배처럼 누구 해적단 배처럼 생기긴 했는데 이렇게 생겨보면 배 있잖아. 원피스에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요 앞에 자그마한 사이즈가 컬럼버스가 그 신대륙 발견할 때 썼던 배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이게 같은 척도로 봤을 때 사이즈 차이가 이만큼 나요. 근데 문제는 내가 봤을 때 이건 나의 개인적인 의견인데 약간 요거 사이즈는 블러핑 같아. 왜 그러냐면 나무로 배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큰 사이즈가 뭐 만들려면 만들 수는 있는데 이거를 유지 보수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나무 배는요. 오늘날 나무로 배 안 만들잖아. 예. 그게 철로 만든 배가 튼튼해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그것도 이유가 있지. 근데 나무 배는 문제가 뭐냐면 나무 배는 바다에다가 너무 오래 띄워놓으면 나무 자체가 썩어요. 유지 보수를 끊임없이 해줘야 돼. 나무 배가 오히려 더. 철로 만든 배는요. 철로 만든 배는 부식만 주의하면 돼. 부식하는 거 있죠. 부식하거나 아니면 그 배 밑에 선저에 여러 가지 부식물 여러 가지 뭐 그 홍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붙는 거 그런 것들만 주기적으로 청소하면 되는데 나무배는 기본적으로 이게 나무 자체가 바닷물 그 짠물에 계속 들어가 있으면 얘가 조직적으로 구조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하의 저 배가 저렇게 만들 수는 있어. 근데 바다 위에 띄울 수도 있어. 배니까. 근데 저게 과연 저 상태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유지 보수할 수 있을까? 저는 캐스천 마크. 어쨌든 뭐 기록이 그렇게 남아 있으니까 그걸 믿고 이 정하가 7차례의 해외 원정을 지금 35번 슬라이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먼 곳을 막 다녀요. 예, 그래서 그렇게 대륙을 이제 횡단을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펼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생각할 문제. 자, 생각해 봅시다. 어떤 문제가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정하의 함대가 이 시기에 오늘날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나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뭐 동아프리카까지 방문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중국의 그 천자에 대한 어떤 조공 관계를 확립을 하고 뭐 조공 관계라는 게 일방적으로 뭐 어떤 뭐 이렇게 바치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사하기도 하고 아랫사람 위에 사람한테 이렇게 바치는 그런 주고받는 게 조공이었기 때문에 뭐 선물을 하고 뭐 어떤 물자를 주고받고 이런 행위들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앞서서 바스코 다가마나 이런 사람들, 미켈란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지역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의 인도양 이 일대에 항로를 개척하던 것보다 정하의 원양 함대가 사실은 한 70년에서 80년 정도 앞선 시기에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때 장보고 얘기할 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정하의 해외 원정은 영락제 때 이렇게 7차례 한번 하고 끝이에요. 그 이후에 안 해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대상단의 파견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명나라가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세국 정책으로 돌아섭니다. 뭐 어떤 해외하고의 무역의 중요성이라든지 해상 운송, 해상 무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중국 안에 내부적으로 생산량이 원체 높기도 하고 인구도 많고 해서 더 이상 뭐 어떤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것도 이유일 수도 있고 유럽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대기근도 있었고 종교 분쟁도 있었고 흑사병도 있었고 뭐 이런 원인들 그리고 이제 향신료를 가져오기 위해서 중동 지역을 이제 이슬람 세력권으로부터 이제 통해서 건너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뚫고 새로운 어떤
항로를 개척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있어요. 중국은 여기서 정하의 항해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고 일회성 이벤트로 끝났고, 그 유럽의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은 끊임없이 해외 식민지로 진출하고 해외에 어떤 무역 기지를 만들고 거기에서 자원이나 뭐 인력이나 노예나 뭐 금과 은 이런 것들을 계속 착취해서 본국으로 가져가고 그걸 바탕으로 자국의 경제 발전을 일으키고 이런 단계로 가거든. 근데 그 필요성 자체가 서유럽은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해서 필요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야. 먹고 살 게 없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어디라도 뭘 벌어먹고 와야 돼. 그 벌어먹고 나가려면 바다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영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국 음식 맛없다는 이야기를 한 번씩 하잖아요. 여러분들 인터넷 밈이잖아요. 영국은 음식이 맛없을 수밖에 없어. 왠 줄 알아요? 거기는 햇볕이 잘 안 들어. 그러니까 한국이랑 한반도랑 영국 그 섬이랑 사이즈가 대충 얼추 비슷해요. 근데 농업 생산력이나 이 농업 특산품들을 비교하면 한국은 굉장히 다양한 어떤 식료품이나 뭐 과일이라든지 뭐 야채라든지 채소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식량도 쌀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죠. 근데 영국은 일조량이 안 좋아. 날씨가 안 좋아. 날씨가 안 좋다는 거는 뭐밖에 심을 게 없어. 감자밖에 심을 게 없어. 그러면 재료가 풍족하지가 않아. 그러면 그 풍족하지 않은 재료로 만들 수 있는 거는 냅다 튀기는 것밖에 없고 요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뭐 이런 거지.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좀 가난하게 살아도 요만큼 손바닥만한 전답이라도 붙이고 살면 내 입에 내 입에 넣을 거 정도는 나오니까 어떻게든 살 수 있는데, 영국 같은 데서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뭐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없다.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거야.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사람한테는 뭐밖에 없어. 배 타는 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뭔가 지금 오늘날에는 배를 타는 행위가 굉장히 뭐 그것도 전문직이고 고도의 그거지만, 이 시기의 배는 여러분들 이런 배잖아. 이런 배 타고 나가면 죽는 거야. 살아 돌아올 수 없어.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런 유럽은 영지를 이렇게 계승을 하잖아요. 계승을 하면 그거는 장남한테만 줘요. 장남한테만 줘. 차남은, 삼남은, 차남이나 삼남은 할 수 있는 게 한 3가지 정도 있어. 용병이 되거나, 사제가 되거나, 아니면 배 타고 나가는 거밖에 없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뭐 이것도 원인이라고 생각 들어. 근데 결과값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정화의 해외 원정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스코 다가마니, 뭐 콜럼부스니 이런 사람들보다 70년이나 80년 앞서서 해외로 나갔단 말이야. 대상선을 만들어서. 근데 중국은 여기서 스탑. 유럽은 계속 나가. 이 시기부터. 식민지 찾아서, 자원을 찾아서, 노동력을 찾아서, 판매 시장을 찾아서. 여기에 요 시점 있잖아요. 요 시점에서 어떤 결과가, 이 시점에서 이런 선택과 이런 행동과 이런 판단을 한 그 결과가 아직도 영향을 줘요. 유럽이 더 잘 살잖아, 아시아보다. 이 행동으로 인해서 유럽이 뭐가 빨라져요? 산업이 빨라져요. 산업혁명이 먼저 일어나요. 산업혁명을 뒷받침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원자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산업혁명을 통해서 생산량이 급증하잖아. 그 급증한 생산량을 소비할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하잖아. 우리가 무역이란 걸 왜 해? 원자재를 가져와서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한 시장이 필요하잖아. 그죠? 유럽은 이렇게 해외로 나가면서 무역기지를 만들고, 그 무역기지를 해서 단순히 향신료 사업, 처음에는 그랬지. 기금속 가져오고 향신료 가져오는 거에서 뭐로 바뀌냐면, 자꾸 뒤에서 가서 보면 알겠지만 석탄이라든지 철강석이라든지 금과 은과 같은 원자재를 가져오기 시작하고 바뀝니다. 그리고 거기에 식민지가 있으니까 거기 사람들이 있잖아. 그럼 걔네들한테 뭘 팔 수 있는 거야? 물건을 팔 수가 있어요. 생산된 물건을. 판매 시장까지 확보하는 거야. 그러면 쉽죠. 영국 입장에서는 무역이란 게 엄청 쉬웠을걸? 인도나
아메리카 대륙에서 원산 원자재 가져와가지고 뭐 맨체스터나 리버풀 같은 공장에서 돌려. 그런 다음에 어디다 팔면 돼? 다시 식민지에다 팔면 돼. 네. 영국 사람들 농사 안 지어도 돼. 공장을 돌리는 그 공장 주가 되거나 아니면 식민지 가가지고 채찍질 하면서 노예 관리하거나 아니면 저 대상선을 운영하는 사람이 되거나 농사 안 지어도 돼. 그래서 대영 제국이 발전이 되는 거고 중국이 이렇게 정화의 원양함대 이후에 아무런 이벤트 없이 세국 정책으로 돌아서고 난 다음에 다시 시장을 오픈할 때 어떻게 오픈하는 줄 알아요? 뒤에서 얘기할 거예요. 아편 전쟁에 패해가지고 억지로 열려요. 아편 전쟁에 져가지고 정나라가 아편 전쟁에.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볼게요. 자 일본의 경제와 무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 뭐 일본 전국 시대와 관련된 이야기라서 뭐 이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뭐 저는 다 아는 이야기고 한데 뭐 물론 뭐 이거 한번 읽어보면 되고 내가 지금 수업 시간이 한정적이라서 다 설명해 줄 수는 없고 자 여러분들 그 임진왜란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임진왜란이라는 게 있었는데 임진왜란 때 그 조선이 망할 뻔합니다. 조선이 그때 망했으면 더 좋았을라나 뭐 그런 생각도 하는데 자 그 전쟁이 1592년에 있었던 그 임진왜란이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만 기억할 게 아니라 일본은 뭘 들고 싸웠어요? 조총을 갖고 싸웠죠. 조선은 화살 들고 싸웠습니다. 물론 살상력이나 무기로서의 위력이나 이런 것들이 꼭 뭐 조총이 활과 화살보다 더 뛰어나다 이건 아닌데 그 걔네들이 쓰는 조총이라는 게 결국엔 어디서 왔냐면 유럽에서 왔어요. 유럽에서 발달된 하승총이 왔는데 이 하승총이 언제 전래가 되냐면 여기 지금 1543년에 오늘날의 규슈섬 그리고 그 가고시마현입니다. 가고시마현에 그 다네가시마에 도착한 포르투갈 상인들 선원들로부터 그 하승총을 생산하는 기술을 건네받습니다. 그래서 이 무기가 일본이 이 시기가 이제 전국 시대라고 해서 전쟁을 하는 거죠. 일본은 이게 되게 그 재미난 게 동아시아에 속해 있지만 중앙 집권이 발달한 중국이나 한국에 비해서 그 일본은 특이하게 이 봉건제가 발달을 했어요. 봉건제라고 말하는 것은 중앙 정부에 해당되는 뭐 소위 말하는 천황, 텐노가 있고 아니면 실권자인 쇼군이 있고 그 텐노와 쇼군이 다스리는 중앙 정부에 의해서 지방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이 다이묘라고 하는 영주들에 의해서 나뉘고 그 영주 밑에 기사 계급하고 비슷한 사무라이가 이렇게 지배 계층으로 형성하는 그런 봉건제였는데 얘네들끼리 자기들 영지 넓히는 싸움을 하면서 뭐 어떤 세력 싸움을 하는 거지 주도권 싸움을 하면서 100년 동안 전쟁을 합니다. 그 100년 동안 전쟁을 해서 최종적인 승자가 된 사람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집권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앞에 집권자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삽질을 하죠. 어떤 삽질을 하냐? 조선에 쳐들어왔다는 조선에 쳐들어온 삽질을 해가지고 자기 편 사무라이들을 엄청 많이 죽여버린 사건이었는데 임진왜란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임진왜란 이전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후 일본은 조선하고는 다르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바는 뭐냐면 유럽이랑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교류를 했다는 거예요. 명나라가 제가 정화의 해외 원정 끝나고 나서 세국 정책으로 돌아섰다고 했죠. 이 시기에는 아무래도 이 근대의 어떤 통치자들의 입장에서는 국가 경영이나 국가 운영적인 측면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서양에서 오는 그런 사람들이 단순히 상거래만을 목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띠고 온 사람들이 더러 있었냐면 그리스도교 전파의 목적을 가지고 오는 선교사들이 많았어요. 이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기독교를 전파하는 게 동양의 전통적인 어떤 유교적인 군주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어떤 정치 이념 체계가 유교나 불교 이런 거에 맞춰져 있었는데 그거 좀 안 맞지. 그래서 탄압을 하게 되죠. 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세국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도 뭐 조선이나 명나라처럼 세국 정책으로 돌아서요.
근데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세운 쇼군 그 에도 막부가 세국 정책을 피면서도 유럽하고의 무역을 중단하지 않고 중지하지 않고 활로를 열어둡니다. 그게 대지마라는 인공섬이에요. 1636년에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끝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세운 에도 막부가 들어서고 이에야스 죽고 그 아들 때 이르러서 이에미스인가 그때 나가사키 한쪽에다가 대지마라는 인공섬을 건설합니다. 원래는 처음에 여기 포르투갈 상인들만 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포르투갈이 앞서서 우리 앞에서 얘기를 할 때 카톨릭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 포교가 좀 문제가 됐어. 그래서 이 일본 이 막부가 포르투갈 사람들 다 쫓아내고 누구를 받아들이냐면 네덜란드 사람들을 받아들입니다. 네덜란드가 여러분들 그 네덜란드란 나라에 대해서 뭐 우리가 히딩크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네덜란드가 되게 개방적인 나라예요. 실리적인 나라야. 더치페이. 왜 더치페이야? 앞에 더치가 어디서 온 거야? 네덜란드 사람이 뜻하는 말이잖아. 실용적이고 실리적인 주의가 강합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을 들어오라고 했을 때 조건이 뭐였냐면 종교 포교 활동하지 마라. 무역만 해라, 무역만. 그래서 이 대지마라는 지역에 네덜란드 상인들이 들어오고 여기를 네덜란드 이 무역하는 네덜란드 상인들이 자치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요게 인공섬이잖아. 인공섬 건너편에 이 얘네들하고 무역을 하는 관리를 파견해요. 그래서 1641년 요때부터 200년 동안 여기서 말하는 200년은 언제까지냐면은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일본의 메이지 유신. 메이지 유신 일어날 때까지 200년 동안 네덜란드하고 일본이 여기서 독점 무역을 합니다. 다른 나라 상인들은 안 받아, 일본이. 근데 네덜란드 상인들하고는 무역을 하기 시작해요. 네.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요 오른쪽 위에는 그 기록하고요. 여기가 이제 현지가 나가사키고 요렇게 그 다리로 하나 이어져 있고 요 섬이 인공섬이라서 이게 땅을 메운 거예요. 얕은 바다를 메워서 무슨 반달 모양처럼 요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작년 2월에 올해 2월 말고 작년 2월에 여길 가봤어. 그래가지고 제가 찍은 사진이야, 이거는. 그래서 요렇게 그 설명을 하는 것이고 요 밑에 있는 거는 요 섬의 그 당시 모습을 그 모형으로 만든 거예요.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걸 찍어놨는데 요 다리 하나 사이를 두고 여기는 네덜란드 상인 거주 지역이고 이쪽은 나가사키예요. 나가사키고 여기 보면 이쪽이 이렇게 섬이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는데 이쪽에 끝에 여기 보면 툭 튀어나온 데가 이렇게 있었어요. 요 지역. 여기가 뭐냐면 여기다 배를 갖다 대. 그래서 여기 문을 딱 열잖아요. 요게 무슨 문처럼 됐잖아. 여기 문을 딱 열면 요 뒤로 전부 다 창고예요. 다 창고고 그 창고 뒤쪽으로 그 네덜란드 상인들의 거주 구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당시의 모습을 사실은 일본이 나가사키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계 2차 대전 때 뭐 맞았어요? 원폭을 맞았잖아. 그렇기 때문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당연히 이 원폭 투하지에서 가깝단 말이에요. 다 사라졌는데 터만 남아있다가 이 대지마라는 섬을 이제 복원을 하면서 오늘날에는 바다 위에 떠 있지 않아요. 실제로 가보면 도심 한복판에 있어. 도심 한복판에 있다는 건 원래는 여기가 만들어질 때는 이 끝이 바다였지만 오늘날에 나가사키도 이제 매립을 많이 해가지고 이 대지마 주변으로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어떤 모습을 남겨놓기 위해서 지금 다 복원을 해놓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네덜란드 입장에서도 기념비적인 장소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200년 동안 오랜 기간 일본하고 무역을 했다라는 어떤 기념비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 일본 정부 나가사키 시정부에서 이 대지마 섬을 복원을 할 때 네덜란드도 참여를 해서
뭐 유물을 전하고 뭐 이렇게 해서 같이 힘을 모아서 복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통해서 이게 이렇게 무형 루트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 이 당시에 일본은 그러니까 1641년부터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기 그러니까 그 미국이 페리 제도에 가서 강제적으로 개항을 시키기 전까지 건 한 200년 동안 네덜란드와 일본만 여기를 통해서 나가사키 요 앞바다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무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전해졌냐? 여러분들 그 일본의 난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난이라는 게 네덜란드를 뜻해요. 그래서 네덜란드가 갖고 있었던 그 200년 동안 유럽은 어떻게 변해요?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의학기술이 발전하고 여러가지 생산기술이 발달하죠. 여기 실제로 가보면 이 시기에 네덜란드를 통해서 일본에 들어온 방직기, 방적기, 시계 뭐 그런 것들의 유물들이 다 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서양의 앞선 기술과 문물이 여기를 통해서 계속 일본으로 공급이 됩니다. 제한적이지만. 그리고 그런 문물이 있고 그런 문물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를 일본에서는 난학이, 그 학문이야. 난학이.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 그런 것들이 발전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메이지 유신이 돼서 이 일본이 개항을 하고 30년 만에 거의 서구의 유럽 강대국 수준의 어떤 산업혁명을 뒤쫓아갈 수 있었던 거는 제로 베이스가 아니야. 메이지 유신을 하고 나서 일본이 거의 한 30여 년 만에 러시아하고 전쟁을 쳐가지고 러시아를 이기잖아. 러일 전쟁 들어봤죠? 러일 전쟁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병합할 수 있었습니다. 그 러일 전쟁을 이길 수 있었던 데는 서구식 배와 서구식 무기와 서구식 장비와 서구식 제도로 일본 해군을 재무장을 했거든. 그 재무장할 수 있었던 기술과 어떤 자본과 이런 건 다 어디서 왔냐?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어나요. 근데 그 메이지 유신 이후에 거의 한 40년 만에 그런 수준을 러시아하고 붙어서 이길 수 있을 정도까지 올라서는데 얘네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완전 제로 베이스가 아닌 거야. 서구 문물에 대해서. 근데 조선은 일본 사람들이 난학이라 해서 서양의 기술과 그 문화와 이런 것들을 배우고 하는 그 시기에 조선은 공자님 말씀이 어쩌고 뭐 맹자님 말씀이 어떻고 그랬죠. 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시간에 조선통신사라고 배워본 적 있을까요? 그에서 뭐 한일 간에 뭐 아주 뭐 우호를 쌓고 뭐 요즘도 그런 뉘앙스로 기술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여러분들 여러분들 고등학교 시간 내가 고등학교 때 국사 시간에 배우면서 조선통신사를 보면서 그런 문구가 있는 거야. 조선통신사를 통해서 이제 조선이 뭔가 이제 책도 전해주고 뭔가 앞선 나라처럼 뭘 전해주는 것처럼 돼 있었는데 실상 알고 보면 그거 아니에요. 이 시기에 일본이 조선을 통해서 배울 게 많았을까? 유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더 많았을까? 왜냐면 조선통신사가 일본에 가던 시기하고 대지마 섬 열어가지고 네덜란드랑 상거래하던 시기랑 거의 같이 겹치거든? 임진왜란 이후니까. 뭘 더 배울 만한 게 많았을까? 일본 사람들 시각에서. 한국 사람 여러분 거의 다 한국 사람이지만 일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디서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아니거든. 그렇지 않아요? 조선통신사도 어떻게 열었냐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집권하고 나서 자기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정부를 뒤엎고 집권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선에 쳐들어간 도요토미 정권을 끝냈다. 그러니까 나랑은 이제 교류합시다라고 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러니까 도쿠가와 막부가 요청을 해서 조선통신사를 파견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조선통신사는 조선에서 출발해서 여기 부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저기 시모노세키로 건너가가지고 역순으로 해가지고 오늘날 도쿄까지 간 거거든. 근데 우리는 파견을 했는데 일본은 왜 조선에 안 왔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한 번이라도? 난 두 가지 원인이 있을 거라고 봐.
조선 입장에서는 받으면 와가지고 여기 뭐 내부 정보라도 좀 기록해놨다가 또 쳐들어오면 어떡할까? 나는 겁이 났을 거고, 여전히 일본을 외놈, 오랑캐, 낮춰보는 시간이 있어. 니들이 뭐 와서 우리한테 와. 우리가 은혜롭게 상국이니까 뭐 보내줄게. 약간 이런 마인드 아니었을까? 그렇죠. 제한적이죠. 그리고 일본이 지속적으로 조선에 무역을 하자,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후에 무역을 하자 계속 그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조선과 일본 사이에 무역을 합니다. 그 흔적이 어디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초량동 사는 사람 있어? 거기가 원래 뭐였어요? 외관. 거기에 일본의 상인들이 와서 거주하는 지역이 거기 있었어요. 초량. 다른 지역 못 나가게 했어. 다른 지역으로 못 나가고 거기서 제한적으로 무역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부산에 외관이 건립되어서 일종의 아주 제한적인 형태로 무역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 차이가 조선과 일본의 요 시기 임진왜란 이후의 행동 선택이 저는 이때의 어떤 그 위정자들과 사회 지도층과 그 어떤 정책을 결정할 수 있었던 권한을 가진 사람들의 선택이 양 국가의 운명 200년 아니 지금 오늘날까지도 앞으로 한 100년도 다 결정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일본 땅이 한반도보다 한 1.5배에서 2배 정도 커요. 섬나라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농업 생산량은 기본적으로 아마 이 시기 이후, 그러니까 조선 전후기쯤 해서 아마 일본이 앞섰을 것이고, 결정적으로 이 시기 이후에 뭐 공업 생산량 알죠? 여러분들 메이지 유신 뭐 이런 거 겹치면서 공업 생산량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아직도 역전 못했잖아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제가 오늘 뭐 수업이야 어차피 진도야 뭐 대충 어떻게든 나가면 되는 거고 지금 오프라인 지금 수업 끝낼 시간이 되는데 제가 여러분 여러 차례 생각해보라 물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주면서 제가 나름 생각하는 이유 원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거는 뭐 보편적인 학자들의 견해이거나 아니면 저의 견해이거나 그런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죠. 똑같은 시기에 유럽은 신대륙으로 나아가서 어떻게 했고 중국은 어떻게 했고 똑같은 시기에 임진왜란을 겪고 나서 침략자였던 일본은 해외 무역 서유럽을 대상으로 유럽과의 교류를 어떻게 했고 조선은 어떻게 했는지 그러면 그것의 결정을 왜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그런 결정의 영향으로 그 사회가 어떻게 변했고 그 변화의 결과값을 어떻게 됐는지 무엇이 맞고 아니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런 거죠. 우리끼리 행복하게 해피해피 살자. 뭐 그렇지 과거의 전통을 고수하고 뭐 굳이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저기로 가야지 청학동 이런 데 가서 상투 쓰고 상투 투고 살아야지. 근데 그런 거 아니잖아 우리가. 시대는 변하고 기술은 발전하고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내가 40년 동안 겪은 변화보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겪을 변화가 더 클 수도 있어. 여러분들 거의 2000년생이잖아. 2000년쯤 태어났잖아요.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21세기를 태어났잖아. 나는 20세기 사람이거든. 1982년에 태어났으니까 20세기 사람이죠. 과거의 유산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유산인 사람들이 21세기 사람들을 보면서 이해를 못하겠으니까 MZ세대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야. 근데 그런 건 신경 쓸 필요 없어. 어차피 과거의 세대는 과거의 세대의 인식에 매몰돼서 끝나갈 거야. 그들의 시대는 끝나갈 거야. 190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아마 2100년대를 보지 못하고 죽을 가능성이 커요. 저도 아마 2100년대를 보지 못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21세기 태어났잖아. 2000년대 태어났잖아. 나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2100년대를 보고 죽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의료기술이 발달하잖아. 기본적으로 100살은 기본적으로 다 살다 죽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2070년, 2080년, 2090년이 됐을 때 세상은 어떻게 변했을 것 같아요? 예측돼요? 예측 안 되잖아. 그죠? 그거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저도 정답이 없어요. 그 누구도 정답이 없어요. 정답을 안다면 그거는 신이지. 빨리 주식 사. 그런 사람들. 모르잖아. 여러분들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이야기를 이 수업을 만든, 이게, 지금 오늘 내가 하는 이야기가 제가 이 수업을 만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예상할 수는 없어요. 미래를 예견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어요. 근데 과거에 세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와보면 우리가 적어도 어떤 스탠스와 어떤 마인드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다가올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지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변화해야 되는 세상에 내가 적응하고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조상님들의 어떤 그 행동으로부터 이제 조상님을 기릴 생각만 하지 말고 조상님들이 가오를 한번 공부해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선택을 했을 것인가. 이게 제 마인드이기도 해요. 저는 굉장히 그런 어떤 명분이나 어떤 원칙이나 예의나 규범이나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전공하는 거는 그런 거 하죠. 역사적 전통이니 뭐 법이니 법 규정이니. 제가 특이한 사람인 게 마인드셋 자체는 완전히 융통성이에요. 뭐 어떤 그런 거에 안 매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연구하는 거는 엄청 법규 이런 걸 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실리예요, 실리. 그러니까 이 어떤 실용적 목적, 실리적 목적이 그 유럽과 중국의 선택을 달리했고 조선과 일본의 선택을 달리했던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저녁에 제가 요 뒷부분 7주차 강의 자료에서 나갈 수 있는 부분 좀 나가고 해서 시험 범위를 정할 거고 다음 주 화요일 날 LMS에 다시 한번 공지를 할게요. 오늘 못 온 친구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시험 준비 잘 하길 바랍니다.